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대비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에 이어서 스페인 국왕 초청 만찬에 참석했는데 만찬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to you.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기를 기대합니다. Excellency, welcome. Great pleasure to meet you and to work with you. Thank you. It's a pleasure. Nice to meet you. Welcome. Lovely to meet you. Excellency, if you would like to stand over here, and First Lady over here. 네, 스페인 국왕 부부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취지로 스페인 국왕이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답례를 했고요. 부부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어디에 서야 할지 잘 몰라서 의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겠죠. 스페인 국왕이 직접 제 왼쪽 옆으로 오시면 된다. 퍼스트 레이디 이리로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 가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대비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소식을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삼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 영상 하나 더 볼까요? 스페인 국왕과 함께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장 늦게 도착을 했는데 기념 촬영을 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다른 나라 정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촬영 자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악수를 했는데 이 정치인들 특유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악수를 하는데 이미 시선은 그 다음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도 뭐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눌 때도 저런 악수를 참 많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로 다른 정상을 향해서 시선이 가 있다.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머쓱한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뭐 특별한 악의적인 감정이 뭐 있었겠습니까? 다른 정상과 좀 눈이 마주쳐서 악수하다 보니까 좀 노룩 악수 형식이 됐는데요. 뭐 양국 간의 뭐 우정, 동맹, 협력 이런 것을 저 노룩 악수를 통해서 좀 폄훼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자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물론 각 나라 정상들이 만나는 시간은 아무리 짧더라도 10분, 20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 나라 간의 현안이라든가 상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뭐 기업들이 요구한다거나 우리 교민과 관련된 사안이라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다자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이 첫 정상회담 일정이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전 바이든 대통령께서 아무리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좀 약간 무례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저게 뭐 우리 장성철 교수님께서는 뭐 두 나라의 관계를 폄하
뭐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저게 외교력이 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긴 해요. 제가 볼 외교력이 때.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외교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 국가의 외교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위치에 갖다 놓느냐 이것이 이제 외교력인 것인데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과의 관련돼서의 외교의 우선순위 뭐 이제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어떤 외교적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저 한 장면으로 좀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외교 라인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뭐 안보 이슈, 경제 이슈 모든 것들이 어떤 중요한 외교 상대국의 그 굉장히 그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와 악수를 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대단한 저는 결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도 좀 뭐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어도 한 번 정도 저런 거를 리마인드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외교선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리마인드는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이라든지 어떠한 뭐 적극적인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옵저버로 참관인 형태로 초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어? 외교력에 좀 부족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좀 기분 나쁘긴 기분 나쁘네요. 저렇게 쳐다보시지 않고 악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뭐 미국에서도 저거 보면은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늘 한국과 미국 정상이 만나면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곤 했는데 이런 동맹 국가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이런 동맹 국가들이 많은 거겠죠. 네. 나토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관계고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것은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다.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나토 정상회의는 배우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배우자들이 따로 소화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만의 단독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스페인 한국문화원 그리고 한글학당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뭐 할 말씀 하시지? 한국도 관심 아닌가요? 매우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한국,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죠, 점점. 예, 이런 것들 다 현지인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이. 스페인 현지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우리가 이 현대미술 창시자 중에 하나인 피카소의 아주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더 우리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져둘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미술품 전시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기서 얘기할 때 벨라스케스의 고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벨라스케스 아마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유럽 회화의 중심적인 인물 스페인 에스파니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화가를 지칭하면서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피카소의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저렇게 한국 문화원에 전시되어 있는 한복을 연상시키는 작품들을 둘러보고 한글학당을 잇따라 찾아가서 한글학당에 스페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한글을 배우는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저 한복 둘러보고 이동하는 과정에
문화원안에 텔레비전에 영상이 틀어져 있는데 SBS에서 방송됐던 펜트하우스 그 드라마가 나가고 있어서 그걸 또 알아보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걸 트느냐 그랬더니 그 출연자들이 입었던 의상 중에 한복을 연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네. 보여주면 더 깊이 각인된다. 자, 김건희 여사의 스페인에서의 단독 일정 소화. 뭐 민주당은 그동안 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느냐, 조용한 내조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모순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국에 갔으면은 당연히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말,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가셔서 처음 데뷔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저런 행사에 가면은 적응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 가지를 이번에 좀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는 제2부속실 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렇게 외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또 영부인으로서 활동했을 때에 체계적인 공식적인 보좌를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셔서 그냥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공식적인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께서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저는 부인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내조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게 기본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당연히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역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 본인이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설명도 드리고 이해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거엔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영부인 활동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약속 파기 문제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특보생관은 어떠세요? 그 한 나라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외교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런 거에서 제1 자산은 당연히 대통령이죠. 그러면은 제2의 자산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영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 요즘 영부인이라는 표현은 안 쓰기로 했죠? 네,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대화하고 싶은 상대가 누구일까? 이걸 따져보면 두 번째는 아마 대통령의 부인일 겁니다. 근데 그런 국가적 자산?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자산을 그냥 아무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게 놔둔다. 이거는 국가적인 손해고 국민에게도 손해죠. 그래서 저는 뭐 저런 활동, 좀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서 하시는 거, 외국 나가서 하시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때 당신께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한 약속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저런 행보를 하시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필요할 때는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를 해주신다면 저런 행보에 좀 더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보하시되 과거에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장성철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경청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이죠.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뭐 SBS 뉴스에서도 뒤늦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다른 방송을 통해서 먼저 나갔었던 이른바 전화, 녹취록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중첩돼 있다. 그리고 의혹에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허들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야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맞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뭐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빨리빨리 먼저 해소가 돼야
대통령 부인으로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고요. 네. 국민들께서도 응원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너무 빨리 등장하지 않으셨나라는 평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젠가요?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부인께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략 과반수 이상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앵커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 그리고 본인 약속 파기,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물을 깔끔하게, 말끔하게 좀 해소하고 난 다음에, 정리되고 난 다음에 활동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활동을 시작을 하셨으니 하루속히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경찰서, 예를 들면은 경찰, 검찰서 같은 경우에 서면 질의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한 달째 답변을 안 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통령 부인이라서 저렇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안 받아도 되는구나. 이건 특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특혜에 대한 의혹도 말끔하게 해소한 다음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교수가 인용한 여론조사가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지난 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부정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의 역할 축소를 요구하는 응답도 10명 가운데 5명, 절반에 이르렀다. 김 여사 평가는 잘못한다가 56.3%, 아주 잘못한다가 41.4, 다소 잘못한다가 14.9, 잘한다는 36.6, 아주 잘한다가 13.3, 다소 잘한다가 23.3, 잘 모르겠다가 7.1. 자, 쿠키뉴스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6.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의 이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이 아까 장성철 교수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대목. 또 뭐가 있을까요? 신뢰의 부분이요. 신뢰. 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는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당연히 박수를 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전부 다 개인적인 이익, 사적인 이익을 너무나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는 어떤 의혹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그러면은 국익을 위해서 순수하게 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럼 그런 의심과 신뢰 부족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반성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 이런 것이 공정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신뢰의 기반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자기의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아 역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영상을 다시 봤더니 우리 의전팀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드네요. 스페인 국왕과 인사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의전상 기념 촬영을 함께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영상 보면 다른 나라 정상들도 꾸준히 저렇게 촬영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조금만 보면은 김건희 여사 저렇게 당황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안 보였을 텐데 대통령만 찍는 줄 알고 뒤로 물러섰다가 저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저런 사소한 부분이긴 합니다. 의전팀이 저런 부분까지 미리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할 때 다 네.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이게 의전이라는 게 최고의 사실은 외교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선까지 꼼꼼히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것이 의전 파트에서는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자, 김건희 여사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본인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기본적으로 또 소화해야 될 일정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신뢰받고 우리 대통령 부인이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전제 조건, 허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질 바이든 여사는 한국에 오지 않았죠. 제가 그 당시에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네. 질 바이든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6월에 미국에서 열릴 LA에서 열릴 뭐 미주 지역 정상회의 그 준비를 위해서 따로
중남미 지역을 혼자서 방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독자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편에서 생각을 하면 대통령으로 향하는 가장 핫 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을 때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나 돌아보면 이방카였어요. 그렇듯 지금 가장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제외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김건희 여사일 겁니다. 그렇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산의 그 주변 환경과 신뢰가 복원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고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근식 교수는 김건희 여사가 셀럽이다. 어제 비행기 안에서 등장할 때 환호성 같은 게 터져 나와서 저게 기자들이 만약에 환호성을 한 거면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셀럽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럽이라는 의미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들고 다니는 백 아니면 발찌 아니면 옷 이런 것들이 완판된다라는 것 때문에 셀럽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 부인이 셀럽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통령 부인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호가호위하는 사람 나오고요. 또 대통령 부인에게 줄대려고 하는 비선 실세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일 특보님께서 뭐 다른 대통령에 가장 영향력 끼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공식적인 활동과 내조에 충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말씀에 좀 약간 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그 공식 활동을 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이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투명성인 것이죠.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무엇을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투명하지 않게 비선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월권의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인 거지 공식적으로 준비된 행사를 깔끔하게 잘 수행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해야죠.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상론이- 거는 저는 투명성이다. 그리고 네. 공식화다. 이렇게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상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어떤 투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아니면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정, 만남 이런 것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전직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관저로 대기업의 어떤 임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격려한다라는 일정 하나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한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 좀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 그렇다고 부분은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대통령 부인께서 경제 수장들을 만나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권적인 아니, 그 행위라는 투명하게 그거는 공식적인 아니, 행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월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네.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언론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었죠. 유쾌한 정숙 씨 해서 김정숙 여사의 활동, 이야기, 모습만을 또 별도로 촬영한 영상들이 많이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 임기가 계속 흘러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김정숙 여사는 이 공개적인 무대에서 좀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김건희 여사는 일단 취임 초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독자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그냥 한 같습니다. 가지만- 예, 더 이상 뭐 보태신 말씀 네,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시죠. 아니 제가 하도 김건희 여사 예. 비판만 해가지고 칭찬을 좀 하나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같이 이제 비행기 타실 때도 뒤따라 가시고 또 손 흔들지 않고 인사하시고 예.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 얘기였습니까?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선거는 3월에 있었고 취임은 5월 10일에 했습니다. 취임한 지 아직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정치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죠? 정확하게 1년 전 오늘입니다. 1년 전 오늘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저 정치하겠습니다. 정권 교체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정치 참여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혔었죠.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연설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 그 연설을 길게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3분 40초 정도 되는 이 연설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저희가 발췌한 겁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 그리고 자유를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다음에 정권교체, 법치주의,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약속,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각오, 지난번 취임사 때 자유라는 단어가 무려 35차례나 사용됐다.
자유의 중요함, 자유의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 참여 선언이나 취임사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년 전 이 모습이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가능성, 확실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십니까? 많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전 특보에게 먼저 질문드릴게요. 저는 뭐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대통령께서 되시기 전에 처음에 그 일성 그 선거에 나서겠다는 일성을 밝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의 모습을 갖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국민에게 그것이 이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독주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안 좋은 평가,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의 모습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자유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그건 뭐냐? 선택적인 자유의 보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평등이 수반돼야 되고 형평성이 깨지면 안 되고 공정하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전국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정정국을 통해 가지고 전국 돌파를 해나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또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처음 저 일성을 내실 때의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게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방송에서 저런 모습을 다시 보여드린 것, 대통령께 보여드린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성철 교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상일 특보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참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대략 취임한 지 한 달 20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공정, 법치, 자유, 상식 이것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공정하다라든지 비상식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반협치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국정 운영의 기조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김상일 특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본인이 정치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 말들을 다시 한번 비행기 아니시라든지 아니면 귀국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와 권력을 잡았을 때 마음과 태도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되돌아봄으로써 마음을 다시 잡고 본인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철학과 가치관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저 장면을 봤을 때 그래 윤석열 정권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어라고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인수위 기간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 중에 그나마 희망과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됐던 일을 좀 바로 잡음으로써 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탈원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비판으로 좀 받고 있는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려스러운 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민생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의 인사들을 보면 본인이 좀 많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위주로 딱 지도부를 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정권의 위기가 왔을 때 사정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가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 생각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과의 협치도 돌아오시면 저런 순방에 대해서 성과를 좀 설명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 지도부 초청해가지고요. 좀 협치하는 모습도 당연하죠. 보여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아마 초청하면 갈 겁니다. 네.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또 정치 스타일상 초청하면 갈 거고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왜 웃으세요? 부정적으로 예. 평가를 할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이 그래도 좀 변화 시도, 네. 어떤 대통령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 이런 거에 대한 변화 시도를 좀 많이 하신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문대답. 기자회견, 네.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높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식이 변화가 있었으면 그 내용까지도 이제 충실하게 좀 담겨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연설하시는 거를 보면서 네. 키워드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놓친 게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 인간 사회가 동물 사회와 다른 건 간단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예측을 할 때 그 예측이 대부분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말로 얘기하면 또 상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식이라고 할 수 예. 있죠.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께서 검찰 인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검찰 인사요? 예. 검찰 인사는 예측 가능성이 그 어느 것보다 높았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예.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다 같이 예측을 해도 그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데 그 예측이 누구와 가까우니까 잘 될 거야라는 예측이라면 그건 시스템적인 예측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하고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 잘하는 검사들, 능력 있는 검사들, 국민에게 봉사하는 걸 중요시하는 검사들이 가깝게 지냈던 검사들이다. 또 이렇게 반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뭐 능력 있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김상현 평론가님 같은 분 아니면 언론 그리고 야당에서 좀 지적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29일 1년 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석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대선에 참여하겠습니다. 정치하겠습니다고 선언했던 날이고요. 멀리는 1987년 6월 29일이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6월 민주항쟁에서 분출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날이기도 하죠. 또 20년 전 오늘은 서해에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6장병이 산화했는데요. 오늘 승전 기념식, 그동안은 기념식이라고만 해왔었는데 오늘은 승전 기념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직접 참석해서 추모의 뜻을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반응 보였는지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9일에 많은 국민들이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에 관심이 몰두되어 있을 때 사실 우리 서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6명의 장병들이 이제 전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다시 한번 이제 서해 안보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가 증폭되어 있는 과정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20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억하고 그리고 또 그 영웅들을 기렸으면 좋겠다. 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목숨을 바쳐 서해 바다를 수호한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한반도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윤석열 정부 들어서 승전이라는 말을 붙여서 기념식을 하는 첫 일정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는 상당히 자맹했다,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 했는데 오늘은 승전 기념식에 또 직접 참석을 했네요. 네, 저기는 참여해야죠. 예. 왜냐하면 NLL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6분이 산화하지 않았습니까? 승전을 한 날이죠. 저런 영웅들을 기리는 이러한 장소에 당연히 가서
참배도 하고 그분들의 영웅담을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외국 순방 일정이 없었으면 함께 가셔가지고 저 영웅들을 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 이게 역사를 바로잡는다라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게 서해 교전이라고 처음 명칭이 됐다가 연평해전이라고 이제 명명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한 전적비, 뭐 승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이러한 부분도 바로 잡혀져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천안함 장병들 또 천안함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한 두어 차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것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젊은 보수, 네. 젊지만 어쨌든 보수, 대한민국의 안보 이런 것들 대단히 중시하는 정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젊은 쪽에 20, 30대에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그 젊은 분들이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바쳐서 이 지킨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정책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 뭐 우리 역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같은 사안을,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는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냐 국민의힘 정권이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하나의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다르고, 거기에 부여하는 가치의 무게가 다르고,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안은 동일하게, 동일한 무게로 그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함께 기념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특히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또 이 북한이나 이념과 관련된 역사적 사안이라고 한다면 정권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통합이, 국민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사안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강조하고 다르게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갈등이 촉발된다는 것이 또 통합을 해치는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제복을 입은 영웅, 이런 거는 여야 할 거 없이 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게 함께 번영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한이 그 앞으로의 번영을 위해서 북한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려주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더 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자주 가듯이 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데를 찾아가서 더 기려주고, 그리고 더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북한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가면서 어떤 평화를 촉진해 나가면은 오히려 통합 기조 하에서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양쪽 진영 모두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이슈로 활용하거나 이러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어떤 통합적인 시각으로서 이걸 정의해내고 서로 양쪽이 동의를 해서 함께 기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네, 이런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